30년간 매일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한 모든 것을 이제 보여드릴 시간이네요. 2024년 11월 어느 요양원 앞 김정숙이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혀 셔틀버스에 태웁니다. 시어머니는 울부짖지만 정숙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손에 든 입소 서류, 떨리지 않는 손, 30년을 참아온 여자의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정숙은 30년간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완벽한 며느리여야만 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1월 28살의 정숙이 윤태수와 결혼했습니다. 신혼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옥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해장국도 안 끓여? 시집 온 첫날부터 이게 뭐야? 정숙은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뜨더니 상을 밀쳐냈습니다. 이게 국이야 뭐야? 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그날 정숙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남편 윤태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30년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명절, 정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차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서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 들어와 하나하나 검사했습니다.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짜? 저는 왜 이렇게 두껍게 부쳤어? 정숙은 다시 만들었습니다. 1번, 2번, 3번. 마침내 합격점을 받았을 땐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고 정숙의 손은 기름에 대어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심했지만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임신했다고 게을러지면 안 돼. 우리 때는 애 베고도 다 일했어. 정숙은 임신 5개월에도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무거운 이불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고 허리가 아팠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할 틈도 없이 출산 일주일 만에 부엌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 낳았으니 이제 제대로 며느리 노릇해야지.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더 끔찍했습니다. 임신 8개월, 명절 준비로 김장독을 옮겨야 했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배가 불러서 남편한테 부탁해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무슨 김장독을 나르냐? 그까짓 거 며느리가 하는 거지. 정숙은 무거운 김장독을 혼자 날랐습니다. 배가 당기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출혈이 있었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간신히 아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 태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도 모르고 시킨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조심하지.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딸이네. 아들 하나 더 낳았어야 하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랐고 정숙은 육아와 가사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손주를 봐줘? 그건 엄마 할 일이지. 대신 정숙에게 끊임없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은행, 병원, 시장. 정숙은 아이들을 업고 다니며 시어머니의 용무를 처리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의 친정 부모님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는 말라빠진 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또 왔어? 맨날 와서 얻어먹기나 하고. 정숙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정숙은 옷장 깊숙한 곳에 그 공책을 숨겼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은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가 넘어졌습니다. 정숙은 아들 진우의 입학식 대신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남편 태수가 말했습니다. 입학식은 또 있잖아. 엄마 병원이 먼저지. 정숙은 병원 복도에 앉아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일기를 썼습니다. 아들의 입학식을 놓쳤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때문에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딸이 중학생이 되었고 정숙은 4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카락은 반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여전히 정숙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빨리빨리. 어느 설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고 정숙은 며칠 전부터 혼자 준비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에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5억의 재산이 있었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적금을 깨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명절 준비비 500만 원. 전부 제 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 추석. 정숙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또다시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고 오후 3시에 마침내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친척들 앞에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전을 집어먹더니 입맛을 다셨습니다. 이게 뭐야? 간도 안 맞고 며느리가 요리를 이따위로 해? 순간 시어머니가 정숙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이 집안 망신시키련 20명의 친척들이 지켜보는 앞이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날 밤 정숙은 화장실에서 머리카락 한 움큼을 주었습니다. 뽑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그 머리카락을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2019년 9월 13일 친척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정숙은 50대 후반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8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정숙을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청소와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엔 저녁대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30년, 1만 950일. 정숙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습니다. 공책은 47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정숙은 옷장을 열고 그 일기장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30년의 고통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을 다시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록이 필요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정숙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실 정숙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26살의 정숙은 작은 은행의 창구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성실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실수 한 번 없이 정확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정말 꼼꼼해요. 우리 지점 에이스예요. 정숙은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대학까지 장학금으로 다녔고 이제 멀쩡한 직장을 가진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대단하다. 엄마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정숙은 매달 월급의 절반을 친정에 보냈습니다. 동생들의 학비를 도왔고 부모님의 병원비를 보탰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적금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하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것. 그것이 정숙의 꿈이었습니다. 윤태수를 만난 건 맞선 자리였습니다. 친척의 소개로 만났고 태수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온화한 인상이었고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대단한 건 없지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정숙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1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했고 가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특별한 데이트는 아니었지만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태수는 정숙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나중에 카페 하면 나도 도와줄게. 주말에 내가 바리스타 할게.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랑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약속했을 때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운 편이야. 근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숙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시어머니가 까다롭다는 건 흔한 일 아닌가요? 잘하면 되는 거라고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 정숙은 백화점에서 비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복 원단과 건강식품, 고급 과일 세트까지 월급의 반을 썼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서 태수가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 엄마 괜찮으시니까.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정옥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옥순은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정숙입니다. 정옥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정숙은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한복 원단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정옥수는 원단을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색깔이 좀 칙칙하네. 요즘 젊은 애들은 센스가 없어. 정숙은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정옥수는 정숙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키가 몇이야?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160cm입니다. 정옥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네. 우리 집안은 다들 큰데.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키가 뭐가 중요해요? 정옥순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며느리 보는데.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차를 마시며 참았습니다. 정옥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집안은 어디야? 부모님은 뭐 하시고? 정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정옥순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농사? 시골이구나.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숙이는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대학도 나왔고요. 정옥순이 말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 정도겠지. 뭐, 그래도 일은 하는구나. 정숙은 그날 시댁을 나오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차 안에서 태수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아기는 없어. 시간 지나면 좋아하실 거야.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정옥수는 사사건건 간섭했습니다. 결혼식장 선택, 예복 선택, 하객 명단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정했습니다. 정숙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아, 신부 측 하객이 너무 적지 않니? 정옥순이 끼어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신랑 집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신부 쪽 하객은 적당히만. 정숙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친척들 다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결혼식 날, 정숙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예쁘다고 행복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딸아, 시집가서 힘들어도 참아라.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다. 정숙은 어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신부 측 하객은 30명, 신랑 측 하객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정숙의 친척들은 초라하게 느껴졌고 작게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방으로 갔습니다. 태수가 정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잘할게.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정숙은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을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야겠다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어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다짐이 30년의 감옥이 될 줄은. 다음 날 새벽 5시,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었고 정숙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정숙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잘하면 될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4년 9월, 30년이 흐른 지금, 정숙은 58살이 되었고, 시어머니 정옥수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며느리였고, 여전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이상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고, 방금 먹은 밥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갑을 찾다가 화를 냈고, 길을 잃고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정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정숙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며느리, 우리 아들 결혼했어? 남편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자꾸 이상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좀 지켜보자.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낮을 구분하지 못했고 화장실 위치도 잊어버렸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가려고 하다가 정숙이 말렸을 때 시어머니는 정숙을 도둑으로 착각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누가 좀 도와줘. 정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을 설득해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9월 20일, 정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 신경과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 가는 것조차 거부했지만
정숙은 끈질기게 설득해서 겨우 데리고 나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던졌고 시어머니는 대부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7월?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는 1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뇌 촬영, 혈액 검사, 인지 기능 검사. 정숙은 진료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남편 태수와 시동생 태진도 함께였습니다.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로 진단됩니다. 치매입니다. 진료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눈을 크게 떴고 태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초기지만 점차 악화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고 약물 치료와 함께 보호자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진행된 건가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 로비에 앉아 말없이 있었습니다. 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이거 큰일인데요. 누가 엄마를 돌봐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당연히 모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모셨는데 계속 모시는 거죠? 정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지. 우리가 모시는 수밖에. 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수님만큼 형편이 안 돼요. 우리 와이프도 지금 직장 다니느라 어떻게 엄마를 봐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정해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차 안.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태수는 운전대를 잡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아. 정숙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어머니가 편찮으신 동안은.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 동안. 그게 얼마나 될지 태수는 알고 있을까요? 2, 3년, 5년, 10년. 정숙의 50대가 모두 사라질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밥은 언제 줘? 배고파. 정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2시간 전에 밥을 드렸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진우, 딸 수진까지. 거실에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 앞으로 우리가 잘 모셔야 한다. 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태수가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계속 모셔야 할 것 같아.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죠. 엄마가 지금까지 모셨으니까. 딸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모두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당연하다는 시선, 어쩔 수 없다는 시선. 30년간 느껴온 그 시선이었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수고해줘. 우리가 도와줄게. 정숙은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준다는 게 뭔가요?
태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주말에는 내가 엄마 좀 보고. 정숙이 물었습니다. 주말에 뭘 보세요? 당신은 주말마다 골프 가잖아요.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진우야, 넌 도와줄 수 있어?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회사 다니잖아요. 평일엔 어렵고.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 정숙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사실도 모른 채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고. 그날 밤, 정숙은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30년을 참아왔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그 결심이 무엇인지 정숙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정숙은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 2, 3년 안에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 그리고 가족들의 말. 엄마가 모시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숙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옷장 안, 겨울 이불과 오래된 옷들 뒤편, 맨 깊숙한 곳에 큰 박스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박스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테이프는 여전히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박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기장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47권, 3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정숙은 박스를 침대 옆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바닥에 나열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일기장, 1994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노란 종이 바른 글씨, 30년 전 28살 정숙의 글씨였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방문을 여는 시어머니, 해장국을 끓이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목소리, 무릎을 꿇고 사과하던 자신의 모습, 매일매일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혼이 났습니다. 명절 음식을 3번이나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 30년 전의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일기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임신했을 때의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임신 5개월 무렵이었습니다. 김치독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산후조리는 일주일.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정숙에게는 고생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더 끔찍했습니다. 임신 8개월, 명절 준비 중이었습니다. 김장독을 옮기다가 출혈이 있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남편은 정숙이 조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 그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절망감,
일기장을 계속 넘겼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의 기록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숙의 부모님을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초라하고 슬픈 표정. 다음 일기장에는 빨간 펜으로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친구 소개로 박혜진 변호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진 씨는 이렇게 사는 건 학대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울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일기를 계속 쓰라고. 날짜, 시간,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기록하라고. 증거가 될 수 있다고. 20년 전. 그때부터 정숙은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숙은 일기장을 펼치며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아들의 입학식 날.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넘어졌습니다. 정숙은 입학식 대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혼자 울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 심부름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케이크를 먹었고 딸이 울먹였습니다.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숙의 적금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40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전부 인출당했습니다. 정숙이 모은 돈인데도 돌려달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어느 설날 아침, 명절 준비 비용으로 500만 원을 썼습니다. 시어머니는 15억이 있으시지만 한 푼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적금을 깼습니다. 일기장 페이지마다 영수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트 영수증, 시장 영수증, 카드 명세서, 모두 증거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시어머니 병원비로 200만 원을 냈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에는 돈이 넉넉한데도 정숙에게 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을 계속 넘기며 세월을 훑었습니다. 2010년대, 2012년대, 그리고 그 추석. 정숙은 이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그날 밤 화장실에서 뽑힌 머리카락을 주웠고 일기장에 테이프로 붙여놓았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가장 최근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올해 1월부터의 기록들. 새해를 맞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0년째 새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썼습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시댁 문제로 고민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숙의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정숙이 모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정숙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47건의 일기장이 바닥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30년, 1950일, 하루도 빠짐없이 쓴 기록이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고, 이것은 증거라고, 30년간의 학대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박혜진 변호사가 20년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숙 씨, 언젠가 이 기록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20년. 정숙은 20년간 그날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박혜진 변호사, 가족법 전문,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명함을 손에 쥐었습니다.
20년 된 명함이었지만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정숙이 소중히 보관해온 것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정숙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전화를 걸 것입니다. 정숙은 일기장들을 다시 박스에 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47건을 모두 담았습니다. 박스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옷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침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곧 꺼내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30년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정숙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결연함을 품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시어머니의 약을 챙겼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출근하고 나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저장해둔 번호가 보였습니다. 박혜진 변호사. 정숙은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그동안 정숙은 일기만 썼을 뿐 혜진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 가족들의 당연한 요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혜진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김정숙입니다. 혜진 씨 계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 씨? 정말 정숙 씨세요? 혜진 씨의 목소리는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목소리.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혜진 씨. 저예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드디어 연락하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혜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오늘 오후 2시에 시간 괜찮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혜진 씨가 카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조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휴대전화를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숙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지만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혜진. 45살이 된 혜진 씨는 20년 전보다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지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정숙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정숙 씨. 정숙은 혜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흘러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 씨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혜진 씨가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 기다렸어요. 정숙 씨가 준비될 때까지.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혜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숙 씨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20년 동안 일기는 계속 쓰셨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루도 빠짐없이요. 47건이 되었어요. 혜진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47건. 대단해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증거인지 아세요? 정숙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기장 한 권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일기장과 영수증들을 챙겨온 것입니다. 혜진 씨는 일기장을 받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날짜, 시간, 구체적인 내용, 증거 서류까지. 이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 씨,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혜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하신 거군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이 당연히 제가 모셔야 한다고 해요. 남편도 시동생도 아들까지도 아무도 제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요. 혜진 씨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 그럴 의무 없어요. 30년간 학대받은 사람이 가해자를 돌볼 의무는 없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버린다고 할 거예요. 혜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숙 씨가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30년간 당한 걸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정숙 씨가 살 차례예요.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혜진 씨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일단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요양원 입소, 시어머니 재산으로 비용 충당. 둘째, 법적 후견인 지정. 정숙 씨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정숙이 물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혜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곳은 월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시어머니가 15억 재산이 있다고 하셨죠? 충분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숙 씨가 30년간 지출한 내역을 정리할 서류예요. 일기장의 영수증들을 근거로 작성하면 됩니다. 정숙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혜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숙 씨, 법적으로 정숙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예요. 학대 피해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정숙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혜진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정숙 씨, 준비되셨어요?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혜진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준비하면 돼요. 서류 작성하고 가족회의를 소집하세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가족회의요? 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 시동생, 자녀들 모두 모아놓고 일기장과 증거를 공개하세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정숙은 상상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47건의 일기장을 펼쳐놓는 모습을 30년의 고통을 낱낱이 보여주는 순간을 두려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정숙은 서류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딸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엄마를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딸에게만큼은 솔직하게 말하기로. 정숙이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진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변호사요? 왜요?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수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더 이상 할머니를 모실 수 없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수진이 갑자기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숙은 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이 엄마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는 거.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알았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살 때 창문 너머로 봤어요. 할머니가 엄마 머리채를 잡는 거, 엄마가 우는 거.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엄마의 고통을 지켜봤던 것입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시댁 때문에 힘들어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쳤어요. 정숙이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혼하세요. 할머니도 버리세요. 엄마 인생 사세요. 제발. 정숙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혼할게요. 시댁이랑 엄마처럼 살지 않을래요. 엄마처럼 30년을 참으며 살 순 없어요. 정숙은 딸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참고 견디는 모습이 딸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정숙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잘못 살았어. 엄마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 참는 건 미덕이 아니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게. 끝까지 참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수진이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할 때가 왔다고. 이틀 후,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혜진 변호사와 서류를 준비했고 딸 수진의 지지도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족들 앞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정숙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남편 윤태수, 아들 진우, 시동생 태진이 있는 채팅방이었습니다. 정숙은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가족회의가 있습니다. 할머니 문제로 말씀드릴 게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가족회의?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알게 되실 겁니다. 태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지금 말해줘도 되잖아. 무슨 일인데? 정숙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취소하세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채팅방에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아들 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회사 일정 조정해야 해서요. 시동생 태진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내일 저녁은 좀 어려운데 꼭 참석해야 하나요? 정숙은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네, 꼭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채팅방을 닫았습니다. 정숙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밑에서 박스를 꺼냈습니다. 47건의 일기장이 들어있는 박스였습니다. 정숙은 박스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일기장들을 하나씩 꺼내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1994부터 2024년까지 정숙은 가장 충격적인 부분들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결혼 첫날 해장국 사건, 임신 중 김장독 사건, 친정 부모 모욕 사건, 입학식 놓친 사건, 명절 준비비 지출 기록, 머리채 잡힌 사건, 하나하나 표시하며 정숙은 30년의 세월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내일이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정숙은 큰 가방을 꺼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만한 가방이었습니다. 일기장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았습니다. 47건을 모두 담으니 가방이 꽉 찼습니다. 박혜진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들도 함께 넣었습니다. 요양원 관련 서류, 재산 지출 내역서, 학대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 자료. 정숙은 가방을 닫았습니다. 무거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태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정숙을 찾았습니다. 여보, 있어? 정숙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태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내일 회의가 대체 뭐야? 나 진짜 궁금해서 미치겠어. 정숙은 냄비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시게 될 거예요. 태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 남편이야. 미리 말해줘도 되잖아. 정숙은 불을 끄고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내일 다른 가족들과 똑같이 들으셔야 해요. 태수는 정숙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 30년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먹으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맛있네.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태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58살의 김정숙, 주름진 얼굴, 반백의 머리, 30년간 늙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정말로 끝내자. 그 순간 정숙은 자신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연함이 차올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이면 30년의 침묵이 끝날 것입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남편은 뭐라고 말할지, 시동생은 어떻게 나올지.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이 정숙을 지켜줄 것입니다. 박혜진 변호사가 옆에 있을 것입니다. 딸 수진이 엄마를 지지할 것입니다.
정숙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저녁을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박혜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 씨, 오늘 저녁이에요. 혜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저녁 7시 30분쯤 도착할게요. 가족회의가 시작되고 30분쯤 후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긴장하지 마세요. 정숙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예요.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가운데 놓고 의자를 둘러 배치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일찍 저녁을 드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쉬라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시어머니는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6시, 정숙은 자신의 방에서 준비한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47건의 일기장, 서류들,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방을 거실 구석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가족들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둔 것입니다. 6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우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진우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곧이어 시동생 태진과 그의 아내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태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 모두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 태수, 아들 진우, 시동생 태진 부부, 4명의 가족이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 수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석에 놓아둔 큰 가방을 들고 테이블 앞으로 왔습니다. 가족들은 그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테이블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남편, 아들, 시동생, 30년간 자신의 고통을 외면했던 사람들. 정숙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할머니 문제 때문입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지 얘기하자고?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이상 모실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요.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정숙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태진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은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30년간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첫 번째 일기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1995년 두 번째 일기장, 96년, 97년, 98년. 일기장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가족들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낡은 공책들이 테이블 위에 점점 높이 쌓여갔습니다. 정숙은 멈추지 않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4년. 정숙은 마지막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총 47권. 테이블 위에 산처럼 쌓인 일기장들이었습니다. 아들 진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30년간 매일 쓴 일기야. 태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기?
왜 갑자기 일기를? 정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30년간 제가 이 집에서 겪은 모든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일기장 보여주려고 우리 다 부르신 거예요? 정숙은 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요. 정숙은 첫 번째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94년 1월 6일. 결혼 이틀째. 시어머니가 해장국을 끓이지 않았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94년 1월 8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또 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귀를 잡아당기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건 옛날 일이고. 정숙이 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들으세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평소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다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95년 4월 3일. 임신 5개월. 무거운 김치독을 혼자 날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숙은 계속 읽었습니다. 97년 8월 15일. 임신 8개월. 김장독을 옮기다가 출혈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태수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나는 그때. 정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정숙은 다음 일기장으로 넘어갔습니다. 03년 9월 12일. 친정 부모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거실에 친척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5년 3월 2일. 아들 진우 초등학교 입학식. 시어머니가 아침에 넘어지셨습니다. 저는 입학식 대신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입학식은 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엄마가 오지 않았던 입학식. 혼자 서 있었던 자신의 모습. 정숙은 일기장을 계속 펼쳤습니다. 2012년 6월 10일. 시어머니가 제 적금 통장을 가져가셨습니다. 4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부 인출하셨습니다. 저는 돌려달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태진이 불편한 표정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정숙이 영수증이 붙은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5년 2월 15일. 명절 준비비로 500만 원을 썼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푼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적금을 깼습니다. 영수증이 여기 있습니다. 정숙은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건 가족끼리. 정숙이 태진을 쳐다봤습니다. 가족끼리요? 그럼 서방님이랑 어머님은 왜 한 푼도 보태지 않으셨을까요? 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다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209년 9월 13일. 추석 명절.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거실에 친척 2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정숙은 그 페이지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테이프로 붙여진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진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게.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뽑힌 내 머리카락이야. 증거로 남겨뒀어.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혜진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지출한 명세서입니다. 명절 준비비, 시어머니 병원비, 생활비, 영수증과 통장 내역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총액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태수가 경악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4억 3천만 원?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0년간 제 돈으로 낸 금액입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정숙이 태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연히요? 15억이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며느리가 4억을 써야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일기장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기록, 47건의 증거,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정숙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겠습니다. 테이블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은 태진을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제가 더 이상 모실 수 없으니 요양원에 보내야죠. 태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형수님이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정신이 또렷합니다. 20년간 준비해 왔으니까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20년? 무슨 소리야?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오셨네요. 가족들은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 정숙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박혜진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정숙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낯선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소개했습니다. 박혜진 변호사님입니다. 가족법 전문이시고 20년 전부터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태수가 입을 벌렸습니다. 20년 전부터? 혜진 씨가 테이블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 씨의 법률 대리인 박혜진입니다. 혜진 씨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법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정숙 씨는 30년간 학대 피해자입니다. 둘째, 학대 피해자는 가해자를 돌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태진이 항변했습니다. 학대? 그게 무슨... 혜진 씨가 일기장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47건의 일기장이 증거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정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혜진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요양원 관련 서류입니다. 정옥순 씨의 재산으로 충분히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혜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요양비로 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김정숙 씨가 4억을 쓰셨는데 이제는 정옥순 씨 본인의 재산으로 쓰셔야죠.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아들, 시동생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김정숙으로 살겠습니다. 딸 수진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지의 표시였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어머니 요양원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법적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47건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의 고통, 30년의 증거, 그리고 이제 30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정숙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30년간 진정하며 살았습니다. 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왜 말을 안 했어?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말을 안 했다고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당신이 들으려 하지 않았죠.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또 다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07년 11월. 저는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도와달라고. 정숙이 그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내가 좀 참아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숙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0년 5월. 또 한 번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살아. 우리 엄마만 그런 게 아니야. 태수가 변명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적응하길 바란 거였어. 정숙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적응이요? 학대에 적응하라고요? 혜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태수 씨, 부인을 지키는 게 남편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30년간 방관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는 공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넌 봤잖아. 그 추석날. 할머니가 엄마 머리채 잡는 거. 진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 싸움인 줄. 정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 싸움? 20명 앞에서 머리채를 잡는 게 싸움이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다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0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정숙이 읽었습니다. 진우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은행 가라고 하셨고 저는 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혼자 케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혼자 케이크를 자르며 엄마를 기다렸던 기억. 정숙이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할머니가 더 중요하니까. 진우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해. 엄마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태진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하지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숙이 태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태진 씨가 모시겠어요? 태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형편이. 정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형편이요? 저도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적금을 4억이나 깼죠. 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숙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것 보세요. 2017년 7월. 시어머니 백내장 수술비 200만 원. 제가 냈습니다. 정숙이 다른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2017년 3월.
시어머니 건강검진비 80만 원. 제가 냈습니다. 정숙이 계속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2019년 4월 시어머니 옷 구매비 150만 원. 제가 냈습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그건 가족이니까. 정숙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이면 며느리만 돈을 내야 하나요? 15억이 있는 시어머니 대신 적금 깨가며 사는 며느리가 내야 하나요? 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진 씨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경제적 학대입니다. 정옥순 씨는 충분한 재산이 있으면서도 며느리에게 금전적 부담을 전가했습니다. 태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대체...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13년 9월 제 친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날 병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숙이 읽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못 간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서운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저는 친구도 취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와 이 집만 있었습니다. 수진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장 두꺼운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2019년 일기입니다. 이 한 해에만 365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정숙이 무작위로 펼쳤습니다. 1월 5일 시어머니가 국이 짜다고 그릇을 던졌습니다.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월 13일 시어머니가 청소가 엉망이라고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3번 다시 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 4월 20일 시어머니가 제 옷차림이 촌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정숙은 계속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매일매일의 모욕, 매일매일의 고통. 가족들은 침묵 속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2월 31일. 올해도 끝났습니다. 365일을 견뎠습니다. 내년에도 또 365일을 견뎌야 합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정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제 30년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가족의 사랑이라고 부르시나요? 태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은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30년 후에 하는 미안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30년간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아내 사이에서 당신은 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태수가 변명했습니다. 나는 엄마와 당신이 잘 지내길 바란 거야. 정숙이 웃었습니다. 잘 지내기요? 일방적인 학대를 잘 지낸다고 표현하시나요? 혜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태수 씨, 법적으로 부부는 서로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테이블 위의 일기장들을 바라봤습니다. 47건, 30년의 증거,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테이블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태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떠난다니? 어디로?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 곳을 찾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가시고 저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태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혼하자는 거야?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하세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혼할 거예요. 모두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시댁 때문에 힘듭니다. 결혼 3년 만에 벌써 지쳤어요. 엄마처럼 30년을 참으며 살 순 없어요. 진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용기 내신 거 보고 저도 결심했어.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정숙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혜진 씨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요양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법적 대응을 해주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일기장들을 다시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47건을 모두 담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여러분의 며느리였고 아내였고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김정숙으로 살겠습니다. 정숙은 딸 수진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 씨도 뒤따라갔습니다. 거실에는 남자들만 남았습니다. 태수, 진우, 태진. 테이블 위에는 영수증들과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4억 3천만 원의 증거, 30년 학대의 증거. 태수는 테이블에 머리를 묻고 울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진은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서 30년간 지켜졌던 침묵이 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침 6시가 아닌 8시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침을 챙기지 않은 첫날,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 태수는 출근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태수가 정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오늘 요양원 절차 진행합니다. 태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어머니가. 정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요? 30년간 저를 학대한 어머니 말씀이신가요? 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혜진 변호사였습니다. 혜진 씨는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 준비되셨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혜진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양원과 연락했습니다. 오늘 입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늘이요?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혜진 씨가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정옥순 씨는 치매 환자입니다.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김정숙 씨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입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동생 태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태진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잠깐만요. 정숙은 태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실게요. 정숙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진 씨가요? 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형수님이 그렇게 힘드셨다면. 혜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태진 씨, 진심이십니까? 태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혜진 씨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정옥순 씨의 법적 후견인이 되시겠다는 동의서입니다. 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후견인요? 혜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네. 치매 환자를 돌보려면 법적 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재산 관리와 의료 결정 권한을 갖게 됩니다. 태진이 머뭇거렸습니다. 재산 관리요? 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옥순 씨의 15억 재산을 관리하시게 됩니다. 물론 모든 지출은 투명하게 기록하셔야 하고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태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혜진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진 씨의 금융 기록입니다. 태진이 당황했습니다. 제 금융 기록이요? 혜진 씨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네. 조사해 보니 태진 씨는 2020년부터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몇 차례 돈을 인출하셨더군요. 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혜진 씨가 계속 읽었습니다. 2020년 5월 5천만 원, 2021년 12월 3천만 원, 2023년 7월 4천만 원.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요? 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옥순 씨 모르게 인출한 금액입니다. 태수가 동생을 보며 물었습니다. 태진아, 이게 사실이야? 태진이 변명했습니다. 형, 나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혜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횡령입니다. 원하신다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제발 고소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숙은 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진 씨, 어제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가족끼리 당연한 거라고 하셨죠? 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4억을 썼습니다. 제 돈으로요. 태진 씨는 1억을 훔쳤습니다. 시어머니 돈을요. 누가 더 나쁜 건가요? 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태진 씨, 이 돈은 전액 반환하셔야 합니다. 요양원비로 쓰일 겁니다. 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갚겠습니다. 혜진 씨가 서류를 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각서 쓰세요. 6개월 내로 전액 반환하신다는.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의 위선이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진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요양원 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보증인은 태수 씨로 하겠습니다. 비용은 월 280만 원이고 정옥순 씨 재산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서명해야 하나요? 혜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법적 보호자이시니까요. 태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정옥순의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30년을 참아온 손. 이제는 떨리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서명이 끝났습니다.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차는 오후 2시에 도착합니다. 정숙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4시간이 남았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옥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정옥순이 정숙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정숙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저예요. 며느리 정숙이요. 정옥순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며느리, 우리 아들 결혼했어?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 정숙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일까요? 시어머니는 정숙에게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치매가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기억합니다.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47권의 일기장에 기록된 모든 것을. 정숙은 시어머니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 약, 개인 물품들. 30년간 시어머니를 돌봤으니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았습니다. 짐을 다 꾸렸습니다. 크지 않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오후 2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왔습니다. 친절한 목소리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김정숙님 맞으시죠? 정옥순 어르신 모시러 왔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직원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정옥순이 갑자기 불안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나 어디가? 싫어.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편한 곳으로 가세요. 정옥순이 정숙의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안 가. 나 집에 있을 거야. 여기 내 집이야. 정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30년 만에 거절이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옥순을 휠체어에 태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수, 진우, 수진, 태진 모두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잘 계세요. 정옥수는 진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 누구야? 날 왜 보내? 나 여기 살 거야.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숙은 휠체어를 밀어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요양원 셔틀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나 안 가. 여기 내 집이야. 정옥순은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고 저항했습니다. 몸을 비틀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를 버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직원이 정옥순을 달래며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좋은 곳이에요. 정옥순이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싫어. 나 안 가. 누가 좀 말려줘.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현관 안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직원이 정옥순을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습니다. 정옥순은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정수가, 며느리야, 날 버리지 마. 정숙은 손에 든 입소서리를 꼭 쥐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문이 닫혔습니다. 정옥수는 창문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외쳤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정옥수는 뒤를 돌아보며 계속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0년. 이제 끝났습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있던 소파가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먹던 약들이 사라진 식탁이 보였습니다. 태수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있고 싶어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정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나중에요. 정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라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정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오늘 남편한테 이혼 얘기했어요. 정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엄마 보고 용기 냈어요. 저도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58살의 김정숙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반백의 머리.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정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우리 살자. 우리답게. 2주일 후, 정숙은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옥순 어르신 보러 오셨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정옥순이 정숙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잘 드시고 잘 주무세요.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시어머니에게 맞는 곳이라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곳이라고. 정숙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옥순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네.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옥순이 정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정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정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다는 말.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옥순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정숙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정숙은 미용실로 갔습니다. 20년을 다닌 동네 미용실이었습니다. 미용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숙 씨,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다 잘라주세요. 짧게요. 미용사가 놀랐습니다. 정숙 씨, 그렇게 길게 기르셨는데. 정말 다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로 시작하려고요. 미용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위를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어깨까지 내려오던 머리카락이 짧아졌습니다. 귀 밑까지 자른 단발머리. 정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워 보였습니다.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염색도 하실래요? 흰머리가 보여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두세요. 반백의 머리카락. 이제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정숙의 삶이었으니까요.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짧아진 머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큰 캐리어 2개. 정숙의 것과 딸 수진의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머리 자르셨네요. 잘 어울려요. 정숙이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제주도 가는 거 맞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게스트하우스 계약 다 끝났어. 수진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 너무 설레요.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정숙도 딸을 안았습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남편 태수는 회사에 갔습니다. 정숙이 떠나는 날인데도 출근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숙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30년의 기억이 서려 있는 공간. 하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남편 태수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갑니다. 당신과의 관계는 천천히 생각하겠습니다. 연락은 필요할 때만 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정숙도 캐리어를 끌고 따라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의 집. 하지만 더 이상 정숙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들. 하지만 이제는 떠나는 풍경들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수진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떨려요. 정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떨려. 하지만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빌딩들이, 집들이, 거리들이 멀어졌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58살의 늦은 시작이지만 진짜 내 시작이라고. 1시간 후 비행기가 제주도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을 나오자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게스트하우스로 갔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얀색 2층 집. 작은 정원이 있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숙과 수지는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 바다 보여요. 정숙은 창가로 갔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천천히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정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짠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숙과 수지는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누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와 딸 두 사람만의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이 닦고 정숙이 정리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혼자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밝았습니다.
정숙은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 지났다고, 58살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밤바다의 사진. 그리고 박혜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진 씨, 제주도 잘 도착했어요. 고맙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정숙 씨, 축하해요. 이제 정말 정숙 씨 인생이에요. 응원합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온전히 정숙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1950일, 하루도 빠짐없이 견딘 시간. 하지만 이제는 견디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김정숙은 제주도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정숙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를 좋아합니다. 딸 윤수지는 엄마와 함께 살며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지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정옥수는 요양원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월 280만 원의 비용은 본인 재산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남편 윤태수와 정숙은 별거 중입니다. 이혼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윤태진은 횡령한 1억 2천만 원을 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게스트하우스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따뜻한 빵 굽는 냄새가 퍼집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내려옵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창밖으로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보입니다. 햇살이 반짝입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30년 참았지만 앞으로의 30년은 내가 산다. 정숙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느린 밤 인생입니다.